10월의 부산 바다는 유난히 잔잔했습니다. 광안대교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빌라 앞에서 윤미정은 잠시 숨을 고르며 서 있었어요. 3층짜리 흰색 건물은 깔끔하면서도 웅장한 느낌을 주었죠. 건물 외벽은 고급스러운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각 층마다 설치된 대형 창문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가방 속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환자명 장기호, 75세 남성, 뇌경색 후유증. 3개월 전부터 물리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적혀 있었죠. 7년간 방문 물리치료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고급스러운 집은 처음이었습니다. 문 옆에 설치된 인터폰을 누르자 곧바로 응답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방문 물리치료사 윤미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몇 초 후 현관문이 열리며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정갈한 정장 차림에 깔끔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 그리고 예의 바른 미소를 짓고 있었죠. 장도윤입니다. 아버님을 부탁드리겠어요. 네, 환자분 상태는 어떠신지요? 뇌경색 후유증으로 의식은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주치의께서 장기 재활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편안하게 치료받으시길 원하셔서 방문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현관을 지나며 미정은 시선을 둘러보았어요. 1층 로비만 해도 일반 아파트 거실보다 넓었습니다. 벽면마다 설치된 최신형 보안 시스템과 고급 미술품들이 정돈되어 있었죠. 특히 벽면 한쪽에 걸린 대형 유화가 눈에 띄었어요. 바다를 그린 풍경화였는데 작품명 옆에 컬렉션 어부 장기호라고 작은 명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장도윤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1층은 공용 공간이고요. 응접실과 식당,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있어요. 2층이 가족 거주지, 3층은 아버님 서재와 서버실이에요. 아버님이 IT 관련 사업을 하셔서 집에도 상당한 시설을 갖춰놨거든요. 환자실은 2층에 마련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미정은 집안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빌라치고는 상당히 큰 규모였어요. 계단 곳곳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게 눈에 띄었죠. 가족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저와 아내 한서진, 그리고 집사 정분희 씨가 있어요. 정분희 씨는 아버님을 오래 돌봐왔습니다. 아버님께서 많이 의지하고 계세요. 장도윤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미정은 그 미묘한 뉘앙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2층에 올라서니 복도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양쪽으로 방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복도 끝에 큰 창문이 있어서 자연광이 은은하게 들어오고 있었죠. 바닥에는 고급 카펫이 깔려 있어서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저쪽이 저희 부부 침실이고 이쪽이 게스트룸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아버님 환자실입니다. 복도 끝 방문을 열자 넓고 쾌적한 공간이 나타났어요. 대형 침상을 중심으로 각종 의료기기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창가에는 편안한 소파도 놓여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대형 TV와 함께 여러 개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죠. 그리고 침상에는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미정은 환자에게 다가가며 정중히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윤미정입니다. 앞으로 재활 도와드릴게요. 환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정의 손에서 청진기가 떨어질 뻔했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마치 27년 전 잃어버린 퍼즐 조각이 갑자기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충격이었죠. 환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콧날 날카롭게 솟아오른 콧등,
약간 넓은 콧방울, 그리고 귓바퀴의 독특한 곡선, 이마의 주름 패턴까지도 어릴 적 품에 안겨 잠들며 수없이 바라봤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미정의 가방 속 지갑에는 아직도 색이 바랜 아버지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26살의 젊은 아버지가 갓난아기인 자신을 안고 있는 유일한 사진. 보육원에 맡겨지기 전날 찍었다던 그 사진 속 아버지가 45년이 흐른 후 이렇게 늙었을 모습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거예요.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러움까지 느껴졌어요.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처음 뵙겠습니다. 환자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미정의 심장은 더욱 격렬하게 뛰었죠. 그 목소리의 떨림, 말끝을 살짝 올리는 억양, 그리고 시옷 소리를 약간 세게 내는 발음까지도 기억 속 목소리와 완벽하게 일치했거든요. 미정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메인 것 같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간신히 말을 내뱉으며 미정은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27년 동안 꿈에서도 그리던 얼굴이 눈앞에 있다니. 먼저 기본 상태를 확인해 보겠어요. 업무용 가방에서 체크리스트를 꺼내며 미정은 전문가적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침상 옆으로 다가가 환자의 팔을 살펴보던 중 왼쪽 종아리 외측에 길게 뻗은 화상 흉터를 발견했습니다. 미정은 잠깐 멈칫했어요. 그 흉터, 어린 시절 기억 속에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다가 뜨거운 쇠붙이에 대인 흉터. 5살이던 미정이 아파요? 하고 물어보며 호호 불어준 그 자리. 길이도 모양도 정확히 일치했어요. 미정은 체크리스트에 간단히 왼쪽 종아리 화상 흉터 확인됨이라고만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이 모든 걸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이때 방문이 살짝 열리며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짧은 단발머리에 깔끔한 정장 차림, 그리고 차가운 인상이었죠. 안녕하세요. 한서진이라고 해요. 도윤 씨 아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진은 환자 상태를 점검하듯 침상 주변을 꼼꼼히 둘러보았습니다. 시선이 차갑고 계산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모든 걸 수치로 계산하는 사람 같았죠. 물리치료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정확한 스케줄이 필요해요. 주 3회, 1회당 2시간 정도 예정하고 있어요. 그럼 월수금으로 하시죠.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점심 후에는 아버님이 약간 피곤해 하세요. 장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아버님 투약 시간도 신경 써주셔야 해요. 12시간마다 특수 영양 주입을 해드리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정이에요. 특수 영양 주입이요? 네, 주치의 처방에 따른 맞춤형 영양제라고 보시면 돼요. 아버님 상태에 특별히 조제한 것이거든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영양 주입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보통은 의료진이 직접 관리하는데 가족이 이렇게 강조하는 게 이상했죠. 문이 다시 열리며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긴 모습이 전형적인 가정부 스타일이었어요. 정분이입니다. 이 집에서 7년째 일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분이는 능숙한 손길로 침상 주변 기계들을 점검했습니다. 혈압 측정기, 산소 포화도 측정기, 그리고 여러 모니터링 장비들까지 오랜 경험이 느껴지는 동작이었어요. 하지만 미정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분이가 환자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깊은 애정과 그리고 묘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마치 뭔가 걱정스러운 일이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선생님, 재활도구는 어디에 둘까요? 전용 공간을 마련해 놨어요. 침상 옆 선반에 두시면 돼요. 태블릿도 전자차트 접속용으로 필요해요. 미정은 가져온 장비들을 하나씩 배치하며 환자의 기본 상태를 평가했습니다. 근력과 관절 가동 범위, 감각 기능 등을 차례로 확인했죠. 환자는 협조적이었고 의사소통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전반적으로 회복 가능성은 충분해 보여요. 뇌경색 후유증이지만 인지 기능은 완전히 정상이시고 운동 기능도 꾸준히 재활하시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환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젊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와주셔서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미정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목소리 톤은 물론이고 감사 인사를 할 때 특유의 다정한 어조까지도 기억 속 아버지와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장도윤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시죠.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돼요. 혹시 궁금한 게 더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네, 그럼 내일 같은 시간에 오겠습니다. 미정은 가방을 정리하며 환자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묘한 기시감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강해졌죠. 그럼 내일 뵙겠어요. 조심히 가세요. 계단이 좀 가파르거든요. 환자의 배려, 깊은 말씀까지도 아버지다웠어요. 정분이가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정분이가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이 집 일은 좀 복잡해요. 조심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을 잘 돌봐주세요.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미정은 정분이의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단순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1층에 내려서 현관을 나서는데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얼굴에 와 닿았습니다. 광안대교 너머로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미정은 차 안에 앉아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오늘 경험한 모든 것들이 꿈만 같았어요. 정말 아버지일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집으로 가는 길, 미정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장도윤은 3층 서재에서 한서진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재는 아버지의 개인 공간이었지만 환자가 된 후로는 장도윤이 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한쪽 벽면 전체가 책장으로 되어 있었고 반대편에는 여러 개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죠. 당신, 그 물리치료사 뭔가 이상하지 않아? 장도윤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배어 있었어요. 한서진이 태블릿에서 시선을 떼며 물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아버지를 처음 봤을 때 표정. 마치 누군가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 그리고 계속 아버지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라고. 일반적인 환자 마이너스 치료사 관계에서 보이는 반응이 아니었어. 장도윤은 오후 내내 CCTV 영상을 반복해서 확인했어요. 미정이 환자를 처음 본 순간의 표정, 화상 흉터를 발견했을 때의 미묘한 반응, 그리고 환자와 대화할 때의 과도한 집중. 모든 게 의심스러웠죠. 한서진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설마 그런 걸로.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아버지 종아리 흉터를 봤을 때도 그랬고, 마치 그 흉터를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단 말이야. 체크리스트에 기록할 때 손이 떨리는 것도 봤어. 장도윤은 창밖 광안대교를 바라보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상속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난 것이
몹시 못마땅했어요. 지난 6개월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거든요. 혹시 정말 혈연 관계일까? 한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아버지는 자식이 나 하나뿐이라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장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확실히 해둬야겠어. 만약에라도 다른 상속인이 나타나면 우리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어. 한서진도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유전자 검사부터 해보자. 확실하게 확인해야 해. 다음 날 새벽 장도윤은 몰래 아버지의 칫솔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미정이 전날 사용한 일회용 컵도 수거했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만약 정말 혈연 관계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검사를 의뢰하면서 장도윤은 특별한 요청을 했습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친자 관계 없으므로 결과지를 작성해 주세요. 비용은 얼마든지 지불하겠습니다. 오전 10시 미정이 약속 시간에 맞춰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장도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경직되어 있었죠. 선생님, 어제 말씀드린 영양주입부터 해주세요. 재활보다 그쪽이 더 중요해요. 영양주입이 재활보다 우선인가요? 보통은 재활 운동을 먼저 하고 나서, 네, 주치의가 그렇게 특별히 지시했어요. 12시간마다 정확히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1분도 어긋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정은 의아했지만 일단 지시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환자실로 들어가니 한서진이 특수한 팩을 들고 서 있었어요. 일반적인 수액팩과는 다른 뭔가 특별해 보이는 용기였죠. 이게 특수 영양주의 팩이에요. 라벨 보시면 투여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미정은 팩을 받아 라벨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일반적인 제약회사 표기가 전혀 없고 수기로 쓴 알 수 없는 코드만 적혀 있었거든요. NK-47- 도서지 200ml 12H, 템프 사스토러지 같은 약어들 뿐이었어요. 제약회사 정보가 없네요. 성분표도 보이지 않고 한서진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내부 거래로 들여오는 맞춤형이에요. 아버님 상태에 특별히 조제한 것이라서 성분은 비공개입니다. 의료진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성분 정보는 알아야 하는데요. 알레르기 반응이나 부작용을 모니터링해야 하거든요. 장도윤이 살짝 짜증스러운 어조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이미 다 확인하고 준비한 거니까요. 선생님은 지시에 따라서만 해주시면 됩니다. 미정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일단 주입을 시작했어요. 주입 라인을 연결하고 속도를 조절하는데 뭔가 일반적인 영양제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색깔도 미묘하게 다르고 농도도 좀 진한 것 같았어요. 주입을 시작한 후 10분쯤 지나자 환자의 활력 징후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패턴이 나타났어요. 맥박이 미세하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혈압도 조금씩 불안정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호흡도 약간 얕아진 것 같았어요. 환자분 상태가 좀 이상한데요? 맥박이 평소보다 떨어지고 있어요. 정분이가 옆에서 재빨리 다가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원래 이런 패턴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약물 효과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하지만 미정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7년간 물리치료사로 일하면서 이런 반응은 처음 봤거든요. 영양주입 후에 환자 상태가 좋아지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약해지는 것 같았어요. 장도윤은 주입이 끝나자 곧바로 CCTV 카메라 방향을 세심하게 조정했습니다. 카메라 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맞춰놨어요. 혹시나 해서요.
모든 치료 과정이 기록되어야 해서 말이죠. 왜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하시는 거죠? 아버님이 워낙 예민하시거든요. 본인 치료에 관한 모든 게 기록되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요. 미정은 재활 운동을 시작했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환자의 반응도 어제보다 더 둔해진 것 같았어요. 근력도 미세하게 떨어진 것 같고 집중력도 예전만 못했죠. 어르신, 컨디션이 어떠세요?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자꾸 졸리네요. 이것도 이상했어요. 영양주입을 받으면 오히려 활력이 생겨야 정상인데 환자는 점점 더 피곤해하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분이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잠시 보조 창고 위치 알려드릴게요. 혹시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해서요. 어디에 있나요? 지하에 있어요. 다만 항상 잠겨 있어서 저한테 미리 말씀하셔야 해요. 보안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거든요. 정분이의 말투에 뭔가 의미심장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마치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죠. 오후에는 환자실에서 장도윤과 한서진이 서류를 들고 대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미정이 재활 운동을 시키고 있는데 두 사람은 환자가 잠들었다고 생각하며 작은 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상속 구조 개편 일정이 당겨졌어요. 변호사 측에서 서두르라고 하네요. 위임장 서명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아버님 상태가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어요. 이번 주 안으로 끝내야 해요. 더 늦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재단 관련 서류도 마저 정리해야 하고. 미정은 의무 기록을 작성하며 이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상속과 재단 관련 얘기 같았는데 뭔가 급박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환자의 상태가 더 나빠지면이라는 표현이 신경 쓰였죠. 마치 환자 상태 악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 6시 교대 시간이 되자 장도윤이 다시 주입팩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정확히 12시간마다 해주세요. 오차는 절대 안 됩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렇게 정확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약물의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해요.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치료 효과가 사라질 수 있거든요. 미정은 새로운 팩을 연결하며 또다시 환자의 활력 징후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주입을 시작하면 맥박이 떨어지고 혈압이 불안정해지는 현상. 정말 이상해요. 영양주입인데 왜 이런 반응이 계속 나오는 거죠? 정분이가 조용히 다가와 환자 상태를 확인하더니 귓속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깊이 파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정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퇴근길에 장도윤이 따라 나와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선생님. 다음 주부터 외부에서 회진 오는 의사들은 동행시키지 않을 예정이에요. 네. 왜요? 아버님이 외부 간섭을 싫어하셔서요. 가족만 참석해서 치료하는 걸 원하세요. 너무 많은 사람이 오면 스트레스를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정은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커져갔습니다. 의료진 협진을 거부한다는 게 전혀 말이 안 됐거든요.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여러 의료진이 함께 봐야 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며 미정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봤어요. 이상한 영양주입, 비정상적인 활력징후 변화, 급작스러운 상속 관련 대화, 외부 의료진 접근 차단 시도까지 뭔가 잘못되고 있어. 분명히. 집에 돌아가서 미정은 의료윤리 지침서를 다시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환자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외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단순한 의혹만으로는 신고하기 어려웠죠. 좀 더 지켜봐야겠어.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그날 밤 미정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환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정말 아버지일까? 그리고 정분이가 한 말도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며칠 후 장도윤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물론 미리 조작을 요청한 대로 친자관계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검사기관에서 따로 연락이 왔죠. 실제로는 99.7% 확률로 친자관계가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결과지를 바꿔서 발급해도 되는 건가요? 장도윤은 추가 비용을 지불하며 확답했습니다. 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장도윤과 한서진은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했어요. 정말 친자 관계였던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한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정말 아버지 딸이라면 모르는 척 해야 해. 절대 들키면 안 돼. 우리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거든. 두 사람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미정이 진실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더욱 세심하게 행동해야 했거든요. 셋째 날 오전 미정이 빌라에 도착하자 한서진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어요. 유전자 검사요? 미정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검사를 받았다니. 선생님이 아버님과 닮았다고 하셔서 혹시나 해서 검사해 봤어요. 미정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죠? 장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직접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표정으로 다 알 수 있었어요. 처음 아버님을 봤을 때 굉장히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신경 쓰이실까봐 미리 확인해 본 거예요. 미정은 결과지를 받아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친자 관계는 해당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정말 많이 닮으신 것 같았는데요. 한서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편 정분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7년. 이 집에서 일한 지 벌써 7년이 되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돈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야 했던 상황에서 이 집 집사 일자리는 꽤 괜찮은 조건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분이는 환자 장기호를 진심으로 돌보게 되었어요. 그는 정분이를 딸처럼 아껴주었고 두 아이의 학비까지 지원해 주었거든요. 정분이도 그를 친아버지처럼 여기게 되었죠.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뭔가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장도윤이 가져오는 특수 영양팩. 처음엔 정말 특별한 영양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환자가 그것을 투여받고 나서 보이는 변화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의식은 또렷하지만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가는 모습, 식욕도 떨어지고 기력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장도윤과 한서진이 나누는 은밀한 대화들. 어느 날 밤 우연히 들었던 대화가 충격적이었어요. 6주 안에 끝내야 해. 혈액 수치가 너무 급격히 떨어지면 의심받을 수 있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해야 한다고 했잖아. 처음엔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구체적인 대화들을 듣게 되면서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들이 환자를 서서히 죽이고 있다는 것을. 새벽 3시 정분이는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어떻게 써야 하지? 누구를 믿어야 하지? 그때 물리치료사 윤미정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환자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진심으로 환자를 걱정하는
그런 눈빛이었죠. 그리고 환자도 미정에게 특별한 감정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분이는 작은 메모지에 조심스럽게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자가 삐뚤삐뚤했어요. 눈물이 메모지에 떨어져 번졌죠. 내일 14시 지하 주차장 창고 뒤, 그리고 중요한 정보도 추가했어요. 약품은 대체됨, 감시 회피는 서재 옆 서버실 환기구. 죄송해요, 어르신. 제가 더 빨리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다음 날 정분이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미정을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메모를 건네주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드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거든요. 미정이 퇴근하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정분이는 바닥에 메모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른 곳을 향해 걸어갔죠. 미정은 주위를 둘러본 후 조용히 메모를 주워 확인했어요. 메모 내용을 보며 미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려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미정은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정리해 봤어요. 조작된 것 같은 유전자 검사 결과, 환자의 계속되는 증언, 그리고 익명 메모까지. 환자와의 대화도 계속 생각났어요. 어릴 때는 어디에서 사셨나요? 대구에서 태어나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때가 20살쯤이었죠. 미정도 똑같았어요. 보육원 기록에 따르면 부모님이 대구에서 서울로 이주한 후 자신을 낳았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환자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던 것도 기억났어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렸을 때 잃어버렸어요. 보육원에 맡겨놨는데 연락이 끊겼죠. 그때는 생활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미정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도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나이도 거의 비슷했죠. 딸 이름은 뭐였나요? 미정이었어요. 장미정. 그 순간을 떠올리면 지금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의 이름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정말 아버지일까?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는. 미정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내일 약속된 만남에서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25살 아들 민준이 엄마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도 많이 힘들었죠?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를 안고 살았지만 민준은 다른 감각들이 더욱 발달해서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니? 엄마 목소리가 평소보다 0.3톤 정도 낮아요. 그리고 현관에서 신발을 정리하는 시간이 평소보다 3초 더 길었어요. 뭔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나타나는 패턴이거든요. 민주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손끝의 촉각만으로 키보드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음성인식 프로그램을 이용해 복잡한 코딩도 척척 해냈죠. 하지만 무엇보다 그는 엄마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엄마의 목소리에서 이상한 긴장감과 흥분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엄마, 혹시 직장에서 특별한 일 있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뭔가 중요한 일을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패턴이에요. 괜찮아, 민준아. 그냥 환자분이 좀 특별한 케이스라서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래. 민주는 엄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 말끝을 흐리는 습관, 그리고 평소보다 빨라진 말의 속도, 이 모든 것이 엄마가 뭔가 큰 일에 휘말려 있다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그날 밤 민주는 잠자리에서 엄마의 전화 통화를 엿들었어요. 네, 검사 결과 받고 싶어서요.
네, 정말 정확한 결과가 필요해요. 비용은 상관없으니까 확실하게. 유전자 검사, 민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혹시 자신이 모르는 가족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 어릴 적부터 민준은 아버지에 대해 늘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항상 우리 둘이면 충분해라고 말하며 화제를 돌렸거든요. 그래서 민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혹시 아버지를 찾으신 건 아닐까?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엄마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무척 궁금했거든요. 다음 날 오후 2시, 미정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하는 은은한 형광등 불빛만 켜져 있어서 약간 음침한 분위기였어요. 창고 뒤쪽으로 가니 정분이가 알려준 대로 배수덕트 상단에 밀봉된 비닐 꾸러미가 숨겨져 있었어요.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꾸러미를 열어보니 미정은 깜짝 놀랐어요. 안에는 상상도 못한 내용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주입팩을 혼합하는 사진들이었어요. 장도윤이 지하실에서 여러 병의 액체를 섞고 있는 모습, 한서진이 완성된 팩에 가짜 라벨을 붙이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찍혀 있었죠. 두 번째는 장도윤과 한서진의 통화 녹음 파일 목록이었어요. 아디오 일상 속계획, mp3 아디오 이약물 용량, mp3 아디오 323 회수, mp3 같은 충격적인 제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상세한 투약 지시표였어요. 컴퓨터로 정성스럽게 작성된 표였는데 내용을 보고 미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주차 식욕 감소 유도 마이너스 하루 200ml, 2주차 수면 패턴 교란 마이너스 하루 250ml, 3주차 근력 저하 시작 마이너스 하루 300ml, 4주차 인지 능력 둔화 마이너스 하루 350ml, 5주차 면역력 저하 마이너스 하루 400ml, 6주차 장기 기능 저하 마이너스 하루 450ml, 최종 목표 투약 6주차 내 영양실조 유사 소견 유도. 지시표 하단에는 빨간 글씨로 자연사로 위장 마이너스 부검 회피 필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미정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독살이었던 거죠.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때 정분이가 뒤에서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놀라셨죠? 이게 다 무슨 내용인가요? 장도윤이 아버님을 서서히 약물로 약화시키고 있어요. 상속을 위해서요. 6개월 전부터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증거를 모으신 거예요? 정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오래 일하다 보니까 눈치챌 수 있었어요.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점점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몰래 녹음하고 사진도 찍었어요.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위험하지 않았나요? 물론 무서웠어요. 들키면 어떻게 될지. 하지만 그분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저한테는 아버지 같은 분이거든요. 정분이는 증거 일부를 외부은행 금고에 보관해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위험 분산을 위해서였죠. 혹시 뭔가 일이 생기면 그 금고의 내용물을 확인하시면 돼요. 열쇠와 비밀번호는 따로 알려드릴게요. 미정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그럼 환자분이 정말 제 아버지인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유전자 검사도 조작한 것 같아요. 제가 몰래 들었는데 장도윤이 검사기관에 돈을 주고 결과를 바꿔달라고 했거든요. 미정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아버지를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그 아버지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그리고 환자분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하고요. 미정은 의학윤리 규정에 따라 독립기관의 유전자 재검사를 의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환자의 칫솔에서 근상 피세포를 확보해서 자신의 것과 비교하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였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더 이상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안 돼요. 그날 밤 미정은 환자실에서 조심스럽게 칫솔 샘플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작업을 했어요. 문제의 특수 주입팩을 일반 생리식염수로 바꿔치기 한 거죠.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작업했어요. 정분이가 알려준 대로 침상 좌측 40도 각도에서 작업하니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진짜 독성팩은 침대 하부 슬라이드에 숨겨뒀어요. 나중에 결정적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죠. 며칠 후 미정은 독립기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유전자 재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친자관계 99.9% 확률로 확실합니다. 완전한 부녀지간이에요. 미정은 전화를 받으며 눈물이 났어요. 정말 아버지였던 거죠. 공식 문서로 발급 가능한가요? 네, 법정 증거용으로도 사용 가능한 정식 서류로 발급해 드릴게요. 한편 독성 주입이 중단된 후 환자의 상태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며칠 만에 식욕이 돌아왔고 목소리에도 힘이 생겼어요. 최근에 컨디션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정말 그런가요? 네, 확실히 예전보다 기운이 나는 걸 느껴요. 머리도 훨씬 맑고요. 미정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버지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일주일 후 미정은 정분이에게 연락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아버지가 맞아요. 다행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직접 대면해야겠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무서워요. 어떻게 반응하실지.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분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미정은 집에서 아들 민준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할아버지를 찾았어. 민준은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정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연히 물리치료 환자분이 할아버지셨던 거야. 유전자 검사까지 해서 확인했어. 와, 정말 놀라워요. 그럼 이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응. 하지만 상황이 좀 복잡해. 할아버지가 위험에 처해 계셔. 미정은 민준에게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독성 주입, 상속 음모,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까지. 엄마, 정말 조심하세요. 위험한 사람들 같은데. 괜찮아. 이미 경찰에 신고 준비도 다 해놨어. 확실한 증거도 있고. 민주는 엄마가 얼마나 큰 일을 해내고 있는지 새삼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오후 미정은 빌라의 3층 서재 응접실에서 장도윤과 한서진을 불렀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장소였죠. 왜 갑자기 여기서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장도윤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미정은 테이블 위에 준비해온 모든 문서와 증거들을 차례로 펼쳐놨습니다. 유전자 재검 결과, DVR 로그, 독성 주입팩, 녹음 파일 목록, 상세한 투약 지시표까지 모든 증거가 한눈에 보이게 배열했어요. 이게 뭡니까? 장도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아버님이 제 친아버지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예요. 독립적인 공인기관에서 재검한 거고요. 체인 오브 커스디 문서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한서진이 비웃으며 반박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사설 검사가 뭔 의미가 있어요? 신뢰할 수 없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정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예요.
법정에서도 100% 인정되는 공식 문서입니다. 미정은 침착하게 반박했어요. 장도윤이 다른 증거들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런 건 뭐죠? 아버님께 독성 물질을 주입한 모든 증거들이에요. DVR 백업 로그와 타임스탬프가 정확히 일치하고 녹음 파일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미정은 투약 지시표를 들어 올렸어요. 6주에 걸쳐 아버님을 서서히 독살하려던 상세한 계획서예요. 한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미정이 출입문 앞을 막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때 정분이가 계단참에서 나타나 손가방을 열었습니다. 침대 하부에 숨겨뒀던 문제의 주입팩이 들어 있었죠. 이게 바로 그 독성 팩이에요. 성분 분석 결과도 이미 나와 있어요. 장도윤이 당황하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발견되었어요. 블루투스 연결 기록에 의약품 운반 차량이라는 이름의 접속 이력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지난 6개월간의 모든 접촉 기록이 다 보였어요. 이것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미정은 이미 보건범죄단속부서와 지능범죄수사대에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신고했어요? 무슨 권한으로? 의료진 내부 고발자 보호 지침에 따라서요. 환자 생명에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거든요. 한서진이 급히 외부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어요. 정분이가 서버실 라우터를 관리자 모드로 전환해뒀거든요. 통신이 안 되네요. 네,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격리 조치했어요. 장도윤이 현관으로 향했지만 이미 경비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나가게 해주세요. 죄송하지만 수사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해요.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시며 마지막 말을 했어요.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더군다나 제 친아버지를 독살하려 했으니까요. 한서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버님 고통을 덜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고통을 덜어준다고 독을 주입하나요? 6주에 걸쳐 서서히 죽이는 게 고통을 덜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미정은 차갑게 반박했어요. 정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곧 수사관들이 도착할 거예요. 창밖으로 경찰차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오후 4시 30분 수사관들이 빌라로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입니다. 수사관 김태현입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장도윤과 한서진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죠. 긴급 체포영장에 따라 DVR과 주입팩, 녹음 파일을 즉시 압수하겠습니다. 수사관들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증거물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전문 포렌식 팀도 함께 와서 디지털 증거들을 철저히 확보했죠. 컴퓨터와 휴대폰도 확인해 보겠어요. 장도윤의 노트북을 열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투약 스케줄이 정리된 스프레드시트는 물론이고 의결권 위임 일정표, 상속세 회피 방법, 심지어 부검 회피를 위한 매뉴얼까지 상세히 작성되어 있었어요. 이런 자료들은 뭔가요? 모르겠습니다. 장도윤은 발뺌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어요. 한서진의 휴대폰에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쏟아졌습니다. 제약 유통업체 임원과의 비공개 미팅 기록이 있네요. 총 17번의 통화와 8번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상담이었어요. 독성 물질 공급에 대한 상담 말인가요? 여기 문자 내용을 보면 6주 과정 완료 후 잔량 처리, 부작용 없는 자연스러운 진행 같은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수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한서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현장에서 압수한 주입팩을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성분 검사 의뢰했습니다. 이 시간 후 결과가 나왔어요. 기준치의 340% 이상 장기 저하 유도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인가요? 간독성 유발 화합물, 신장 기능 억제제, 그리고 면역력 저하 물질이 복합적으로 조제되어 있어요. 6주간 지속 투여할 경우 100%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조합입니다. 미정은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치밀하고 잔인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던 거죠. 수사팀장이 혐의를 정리했습니다. 약사법 위반, 상해미수, 업무상 과실에 더해 상속재산 편취 목적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됩니다. 게다가 증거인멸 시도와 위조 문서 작성까지 중죄입니다. 장도윤과 한서진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어요.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수갑을 차며 장도윤이 미정을 노려봤어요. 당신이 뭔 상관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요? 남의 집안일에 왜 끼어드는 거예요? 환자가 제 친아버지거든요. 그리고 이건 집안일이 아니라 살인미수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이미 조작된 결과죠. 진짜 결과는 99.9% 친자관계로 나왔어요. 그 말을 듣고 장도윤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그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네요? 처음엔 몰랐어요. 하지만 계속 이상한 점들이 많았죠. 특수 영양주입이라면서 오히려 환자를 약화시키고 CCTV로 감시하고 외부 의료진 접근을 막고 의료진으로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약 유통업체 실무진 3명도 공범으로 긴급 소환되었어요. 독성 물질 제조 및 공급,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한편 정분이는 7년간의 증거 수집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어요. CCTV 사각지대 이용법과 서버 접근 방법을 알려드린 이유는 환자분을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더 이상 그냥 지켜볼 수 없었거든요. 위험하지 않았나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분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환자 장기호는 즉시 서울대학교병원 중환자실로 응급 이송되었습니다. 독성 물질 노출 정도를 정밀 검사하고 즉시 해독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시작했어요. 미정은 그동안의 의료 기록과 투약 변경 내역을 모두 공문으로 제출했습니다. 물리치료사로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동하신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의무였어요. 더군다나 제 아버지였다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죠. 병원 중환자실에서 민주는 처음으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장기호가 천천히 눈을 뜨며 민준을 바라봤어요. 민준이구나. 정말 우리 미정이 아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나직하고 따뜻했어요. 그리고 묘하게도 익숙했죠. 마치 DNA에 새겨진 음성 같았습니다. 민준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는 순간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혈육의 정이란 정말 신기한 것이어서 처음 만나는 순간에도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찾으셨구나. 미안해, 민준아. 할아버지가 너희를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미정도 병실에 들어와 세 사람이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더 빨리 알아봤어야 했는데. 무슨 말이야, 미정아. 내가 나를 구해준 거잖아. 8주간의 집중 해독 치료 후 장기호는 놀라운 회복을 보였습니다. 독성 물질이 거의 다 배출되었어요.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담당 의사는 상지 조절 기능과 인지 능력도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설명했어요.
정말 기적 같아요. 조금만 늦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거예요. 한편 검찰은 장도윤을 상해미수, 유가증권위조, 증거인멸교사, 살인미수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서진은 공모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제약업체 관련자 3명도 독성 물질 제조 및 공급 혐의로 기소되었죠. 6개월 후 1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증인 윤미정, 선서하십시오. 법정에서 미정은 차분하고 명확하게 증언했어요. 환자의 활력 징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인 영양주입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의료진으로서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죠. 친자 관계를 확인한 후 감정이 개입되지는 않았나요? 물론 감정적으로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보다는 환자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누구든 관계없이 이런 일은 막아야 했거든요. 정분이도 증인으로 출석해서 생생한 증언을 했어요. 7년간 그분을 돌보면서 점점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특히 특수 영양주입을 시작한 후로는 눈에 띄게 약해지셨거든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증거를 수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분을 아버지처럼 생각했거든요. 그냥 지켜볼 수 없었어요. 판사는 장도윤에게 징역 23년, 한서진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살인미수 행위로 극히 중한 죄질이다. 피해자가 친부라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 제약업체 관련자들에게는 각각 징역 8년에서 15년이 선고되었어요. 항소하겠습니다. 변호사는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하고 충분해서 뒤집기 어려워 보였어요. 장기호는 회복 과정에서 미정과 민준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제 당당히 할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구나. 네, 아버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하지만 장기호는 오랜 병상 생활과 독성 물질 노출로 인해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어요. 의사들은 1-2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아버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고맙다, 미정아. 너와 민준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 장기호는 그 시간을 매우 의미 있게 보냈어요. 미정과 민준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고 보육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사정을 설명했죠. 그때 정말 어쩔 수 없었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거든. 하지만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그리고 민준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할아버지가 민준이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장기호는 각막 기증 의사를 공식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수혜자는 손자 민준으로 지정해서요. 정말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해주고 싶어?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야. 1년 후 장기호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통 없이 편안히 가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유언에 따라 각막 기증이 즉시 시행되었어요. 각막 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회복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합병증도 전혀 없고요. 2주 후 붕대를 제거한 민준이 처음으로 본 것은 엄마의 얼굴이었어요. 엄마. 민준은 25해 만에 처음으로 엄마를 봤어요. 정말 예쁘세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은 할아버지의 유품으로 남겨진 사진들을 보게 되었어요. 젊은 시절 할아버지가 어린 엄마를 안고 있는 사진,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들. 할아버지가 정말 엄마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응. 할아버지는 평생 우리를 그리워하셨어. 민주는 이제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의료 거버넌스를 연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할아버지 같은 희생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정말 훌륭한 목표네. 재단에서는 장기호의 이름으로 장기호 환자 안전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과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문 기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거야. 광안리 빌라는 지역 노인들을 위한 무료 재활센터로 새롭게 단장되었어요. 매주 10명 이상이 이용하고 계세요. 낙상 예방 교실,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이 큰 호응을 얻고 있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던 일이에요. 1년 후, 미정은 환자 안전센터의 전문 상담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환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네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민주는 대학원에서 의료 거버넌스와 환자 권익 보호를 연구하며 AI를 활용한 환자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목표예요. 어느 날 미정은 광안리 해변 산책로를 걸으며 아버지 이름이 새겨진 표지석을 발견했습니다. 환자 안전을 위해 헌신하신 곳 장기호 선생을 기리며 표지석에 새겨진 문구를 읽으며 미정은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버지의 희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미정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답하는 것 같았죠. 민준과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네. 많은 환자들이 더 안전해졌어요. 파도가 해변에 부딪히는 소리가 평온하게 들려왔어요. 앞으로도 계속 환자들을 지켜나가야겠어. 네,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요. 석양이 바다 위로 떨어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약속하는 것 같았어요. 미정과 민주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준이 말했어요. 엄마, 내일 할아버지 무덤에 다시 갈까요? 연구 계획서 완성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할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야. 그날 밤 미정은 일기장에 마지막 이야기를 썼어요. 아버지를 찾았고, 아버지를 구했고, 아버지로부터 새로운 희망을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었어요.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더 이상 누구도 부당한 고통을 받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밖으로 광안대교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27년 만에 이뤄진 기적 같은 재회와 정의로운 결말이 만든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2년 후 민준이 개발한 AI 환자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이 전국 주요 병원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환자의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의심스러운 패턴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도와줘요. 미정은 환자 안전센터의 센터장이 되어 전국 의료기관의 내부 고발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17건의 의료 범죄를 예방했고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했어요. 정분이는 장기호 환자 안전센터의 수석 상담원으로 일하며 의료 현장에서 이상한 일을 목격한 의료진들의 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경험과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광안리의 작은 빌라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제 대한민국 의료계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큰 물결이 되었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언제나 서로를 찾아내죠. 이것이 바로 윤미정과 장기호, 그리고 김민준 가족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